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지수만 흘깃 보신 분들은 금요일 장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별일 없었네. QQQ는 0.37% 올랐고 S&P 500은 0.22% 올랐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끝나는 그야말로 심심한 마감이죠. 그런데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격렬한 자리 바꿈 가운데 하나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둔 마지막 1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 동안 이 시장의 왕으로 군림해온 엔비디아가 바로 그 마지막 1시간 동안에만 2.56%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엔비디아 거래량의 3분의 1이 그 마지막 1시간에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장 막판에 엔비디아를 한꺼번에 던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꾸로 1.62% 솟구치면서 그날 최고가로 장을 닫았습니다. 한쪽에서 칩을 던지고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장면이 분단위로 찍힌 거예요. 엔비디아는 결국 1.45%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45% 올라 450달러 24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 바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게 왜 하필 지금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 무슨 의미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지수는 보합인데 속은 시끄러운 날을 만났을 때 헤드라인 숫자에 속지 않고 그 밑바닥을 읽는 눈 하나를 챙겨가시게 됩니다. 자, 먼저 지수가 왜 그렇게 밋밋했는지부터 뜯어보죠. 금요일 S&P 5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201개, 내린 종목은 307개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전체의 40%만 올랐는데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수의 거대한 종목 몇 개가 나머지 전부를 혼자 들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한쪽 무리가 폭발하고 다른 쪽 무리가 가라앉는 완전히 둘로 쪼개진 장이었던 겁니다. 폭발한 쪽은 소프트웨어와 기업용 IT였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델이었어요. 델은 금요일 정규장에서 32.8% 폭등하면서 상장일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AI 서버 매출이 1년 전보다 757% 늘었다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회사는 한 해 매출 전망을 1670억 달러로 그중 AI 서버만 600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델 한 종목 이야기는 저희가 멤버 영상에서 따로 깊게 풀어드렸으니 오늘은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델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델이 터지자 같은 진영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그날 하루에만 6% 넘게 올라서 올해 1월 말 이후 쌓인 손실을 통째로 회복했어요. 종목 단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서비스나우가 14.4%, 세일즈포스가 8.5%, 어도비가 7.4% 뛰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40살 넘은 노장 IBM까지 두 자릿수 안팎으로 솟구쳤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델을 따라 16% 올랐고요. 한마디로 그동안 AI 시대에 밀려난다고 의심받던 소프트웨어와 서버, 보안, 데이터 회사들이 하루 만에 부활한 겁니다. 반대편, 가라앉은 쪽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온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약세로 돌아섰고 AMD도 함께 밀렸으며 인텔은 5.14%나 무너졌어요. 1년 넘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몰려있던 그 자리, AI라고 하면 무조건 엔비디아부터 사던 그 트레이드에서 금요일에 처음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같은 AI 테마인데 왜 칩은 팔고 소프트웨어는 샀을까요? 단순히 변덕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번 장에 진짜 구조가 숨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AI 투자는 사실상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곡괭이를 파는 회사를 사라.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그 오래된 비유 말이에요. 그 곡괭이가 엔비디아의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결국 누군가는 그걸로 금을 캐서 돈을 벌어야 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안 보이면 곡괭이 장사도 언젠가는 멈추니까요. 델의 이번 실적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기업들이 사들인 그 비싼 칩들이 이제 진짜 매출로 바뀌어서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증거. AI에 쏟아부은 돈이 데이터 센터 서버로, 그 서버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로, 그 데이터를 지키는 보안으로 공급망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은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AI 이야기가 이제 칩 한 종목짜리 베팅에서 그 칩으로 실제 돈을 버는 회사들로 넓어지고 있다. 돈이 곡괭이에서 금을 캐는 사람 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 반도체 약세도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단기 급등 이후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봄까지 가파르게 오른 뒤 4월 말부터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배에 같은 쪽에 서 있으면 누군가 살짝만 반대편으로 움직여도 배가 크게 기울죠. 금요일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미국 쪽 분석에서도 대래 실적은 지금 AI 흐름에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칩을 버린 게 아니라 AI라는 큰 배 안에서 자리만 옮겨 앉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금요일에 폭발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사실은 올해 내내 시장의 천덕꾸러기였다는 점입니다. 1월 말부터 이들은 줄곧 눌려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을 거라는 공포였죠. 인공지능이 코드를 알아서 짜고 고객 상담을 알아서 하고 디자인을 알아서 해버리면 그걸 팔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도 어도비도 한동안 AI 시대의 피해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그 이야기가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대래 실적과 함께 시장은 소프트웨어가 AI의 희생양이 아니라 AI를 팔아 돈을 버는 수혜자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같은 회사, 같은 사업인데 위협이라는 딱지가 수혜라는 딱지로 바뀌는 그 순간 주가가 하루 만에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튀어올랐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회사의 실체만이 아니라 그 실체에 어떤 이야기가 붙느냐라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밑에서 벌어진 자리 바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 바꿈을 가능하게 만든 훨씬 더 큰 배경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기름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축이에요. 지난 한 달 국제 유가가 무너졌습니다. 브렌트유는 5월 한 달 동안 거의 20% 가까이 빠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나쁜 한 달을 기록했어요. 올해 고점에서 보면 약 20% 흘러내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WTI 원유도 5월 들어서만 17% 가까이 떨어졌고요. 원유에 투자하는 ETF인 USO는 한 주 만에 8% 넘게 빠졌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중동 긴장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할까봐 시장이 벌벌 떨던 걸 생각하면 완전한 반전이에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풀릴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휴전을 60일 더 연장하는 합의안의 큰 틀의 대체로 의견을 모았고 그게 그동안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을 다시 열 거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바닷길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길목입니다. 거기가 막히느냐 열리느냐에 따라 기름값이 출렁이는데 그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원유에 끼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을 쭉 빼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름값과 주식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물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가 부담이 줄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텔 이유가 사라지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건 시장이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연결고리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기름값이 안정되면 금리 인하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하락이 단순히 주유소 이야기가 아니라 금리와 주가로 이어지는 긴 사슬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시장이 금요일에 신난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슬은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금요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5% 수준으로 한 주 동안 완만하게 내려왔어요. 금리가 내렸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 이건 시장이 앞으로 물가와 금리가 더 죄어들지 않을 거라는 데 한 표를 던졌다는 신호입니다. 기름값이 빠지고 국채 금리가 내리고 주식이 오르고 세 시장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가 걱정은 한풀 꺾였고 금리의 다음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주식 화면만 보면 놓치기 쉬운 이 합창을 채권과 원유를 같이 포개봐야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이 평화 아직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 이미 이란과의 평화를 기정사실처럼 가격에 다 박아넣었어요. 기름값은 전쟁이 끝난 것처럼 빠졌고 주식은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 당사자들은 아직 그 평화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이란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통령 벤스는 한술 더 떠서 첫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은 덧붙였지만요. 합의문 자체도 트럼프의 최종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평화를 100% 가격에 넣었는데 현실의 협상은 아직 90%에서 멈춰서 있어요. 그 10%의 틈, 그게 바로 다음 주 시장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입니다. 만약 주말 사이에 이 합의가 삐끗하거나 이란 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빠졌던 기름값이 그대로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슬이 거꾸로 감깁니다. 기름값 반등, 물가 우려 재점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리고 위험자산 되돌림. 평화에 베팅한 시장이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단지 확정이 늦어지기만 해도 출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를 보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금요일 마감으로 S&P 500은 9주 연속 상승을 확정했어요. 이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9주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생각이 갈립니다. 이렇게 오래 올랐으니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는 두려움,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강하니 더 갈 거라는 기대. 어느 쪽이 맞을까요? 감으로 답하지 말고 역사를 꺼내봅시다. S&P 500이 9주 연속으로 오른 경우는 1945년 이후로 따져도 10번 안팎밖에 없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그 드문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 기록을 보면 9주 연속 상승이 나온 뒤 한 달 후에 지수가 더 높았던 경우가 10번 중 9번, 90%였습니다. 1년 뒤에는 10번 중 8번, 80%가 더 높았고 그 1년 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었어요. 숫자만 보면 긴 연속 상승은 끝물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추세의 한복판이었다는 뜻입니다. 강한 놈이 더 간다는 관성의 법칙이 시장에도 통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그 10번 중에서 결과가 나빴던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경기 침체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기 침체 직전의 천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긴 연속 상승 자체는 위험한 신호가 아니지만 그게 침체나 금리 인상과 겹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중이 아니라 멈춰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금요일에 나온 5월 시카고 지역 제조업 경기 지표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식고 있다는 우려를 오히려 눌렀어요. 즉, 역사가 경고한 그 2번의 나쁜 사례보다는 8번의 좋은 사례 쪽에 더 가까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9주 연속 상승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막연히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게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냥 안심하기엔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폭이에요. 금요일 상승은 소프트웨어와 IT라는 한 줌의 업종이 만든 거였고 전체 종목의 60%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고점이 소수의 어깨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의 체온계인 공포 탐욕 지수는 60으로 탐욕 구간에 있고 QQQ의 단기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77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70을 넘으면 과열로 보는데 그 위에 한참 올라가 있어요. 변동성 지수 빅스는 15.32까지 내려와 시장이 한껏 느긋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공포를 재는 9일짜리 변동성 지표는 12.59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안도감이에요. 이 모든 그림을 이제 저희 실계좌 위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저희는 $10,000로 시작해서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실험을 공개하고 있죠. 지금 저희 시스템은 롱페이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시장에 올라타 있는 상태입니다. 판단 기준인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약 20% 위에 떠 있어요. 추세로만 보면 더없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군말 없이 시장에 붙어 있어요. 그 결과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지금 15,963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마음이 마냥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9주 연속 상승, 탐욕 구간의 심리, 과열을 가리키는 지표, 좁은 상승폭, 이 모든 게 시장이 한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시스템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올라타라고 명령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저희가 추세를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늘 비워두는 이유예요. 시스템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추세가 꺾이는 순간 기계적으로 발을 빼도록 설계돼 있을 뿐이고 지금은 그 신호가 아직 멀리 있다는 것까지가 사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바꿈은 TQQQ를 들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따라가죠. 그 지수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칩이 빠지고 소프트웨어가 그 빈자리를 메우면 지수 전체로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바꿈이 품은 진짜 메시지는 지수를 떠받치는 다리가 한 개에서 여러 개로 늘어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 종목이 시장 전체를 혼자 짊어질 때보다 여러 업종이 번갈아 짐을 나눠들 때 추세가 더 오래갑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레버리지는 좋을 때만 3배가 아니라 나쁠 때도 3배입니다. 좁은 어깨 위에 위태롭게 선 고점일수록 그 어깨가 한번 흔들릴 때의 충격도 3배로 증폭돼 우리 계좌에 닿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르는 종목의 폭이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를 지수 숫자보다 더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말이 지나고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선물 시장은 월요일 아침 7시에 먼저 열리고 정규장은 월요일 밤에 다시 문을 엽니다. 3가지를 같이 지켜보시죠. 첫째, 기름값입니다.
시장은 평화를 이미 다 가격에 넣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민감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과의 합의가 한 발 더 나아가면 기름값은 조용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난 소리가 나오면 빠졌던 기름값이 튀면서 물가와 금리 사슬을 거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물이 열릴 때 원유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는지가 첫 번째 풍향계예요. 둘째, 자리 바꿈이 이어지느냐입니다. 금요일에 칩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그 돈이 월요일에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봐야 해요. 만약 소프트웨어가 계속 강하고 반도체가 안정을 찾으면 이건 AI 상승의 폭이 건강하게 넓어지는 신호입니다. 시장을 떠받치는 어깨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하루짜리 불꽃으로 끝나고 다시 엔비디아로 돈이 돌아가 버리면 결국 좁은 장세는 그대로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금요일 막판에 그 급락을 회복하는지 아니면 더 흘러내리는지가 핵심이에요. 셋째, 좁은 상승폭이 넓어지는지입니다. 기록적인 고점이 소수의 종목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지금 시장에 정말 힘이 있다면 오르는 종목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만약 지수는 신고가인데 오르는 종목은 계속 줄어든다면 그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가는 장이라는 경고예요. 다음 주 매일 아침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숫자를 한 번씩만 비교해 보셔도 시장의 진짜 체력이 보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겉으로는 보합이었지만 속에서는 칩에서 소프트웨어로 돈이 갈아타는 거대한 자리 바꿈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 바꿈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무너진 기름값과 이란발 평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는 아직 누구도 서명하지 않은 미완의 합의 위에 서 있어요. 9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끝물의 신호라기보다 강한 추세의 한복판이었지만 그게 침체나 금리 인상과 겹칠 때만 위험했다는 단서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 위에서 저희 실계좌는 여전히 추세에 올라타 있대 마음은 비워둔 상태로 다음 주를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챙겨가셨으면 하는 건 어떤 종목을 사라는 콕 집은 답이 아니라 지수가 보합인 날에도 그 밑을 갈라보는 습관입니다.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숫자를 세어보고 어느 업종에서 어느 업종으로 돈이 흘렀는지를 따라가 보는 것. 이 한 가지 습관만 몸에 붙어도 똑같은 뉴스를 보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시장의 겉이 아니라 속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다음 거래일에도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같이 파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